부산 국제시장의 좁은 골목에서 덩치 큰 남자가 중년 여성의 어깨를 툭툭 치며 협박했어요. 미숙 씨, 이번 달 돈 또 밀렸네? 계속 이렇게 나올 건가?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끼어들었죠. 야, 뭐야 이게? 그 남자들은 평범한 그녀를 비웃으며 말했어요. 꼬마가 어른들이래 왜 끼어들어? 하지만 그녀는 당당히 맞섰죠. 너나 저리 가, 덩치들아. 화가 난 남자 5명이 그녀를 골목 끝으로 쫓아갔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그녀가 특수부대 중사 수진이라는 걸. 이 대결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곧 믿기 힘든 반전이 펼쳐집니다. 오늘은 경기도 용인에서 김예린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특수부대 사무실에서 28세 최수진 중사는 책상에 앉아 휴가 신청서를 쓰고 있었어요. 목적지에 부산이라고 적으며 수진의 머릿속에 옛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걸었던 국제시장의 모습이었죠. 그건 보육원에서 자란 수진에게 가족의 유일한 추억이었어요. 이하사님이 다가와 물었죠. 중사님, 또 부산 가세요? 거기 뭐 좋은 거 있나 봐요. 좋은 거? 그냥 마음이 끌려서.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며칠 뒤 수지는 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했어요. 국제시장 입구에 서자 바다 내음이 코를 스쳤어요. 시장의 활기찬 소리가 귀를 채웠죠. 상인들의 외침, 생선 손질 소리, 사람들의 웃음까지 모든 게 수진의 기억과 같았어요. 수진은 천천히 시장 안으로 걸어갔어요. 그 순간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 다른 소란이었죠. 수지는 소리 나는 쪽으로 눈을 돌렸어요. 돈 안 내면 어쩔 건데?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시장의 소음을 뚫었어요. 덩치 큰 남자 무리가 한 여성을 위협하고 있었죠. 중년 여성 미숙은 작은 가게 앞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주변 상인들은 외면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미숙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돈이 없어요. 제발. 그녀가 속삭였죠. 그건 네 문제야. 남자가 소리쳤어요. 그들의 리더 박민재가 더 거칠게 말했어요. 민재는 미숙의 어깨를 툭툭 치며 계속 위협했어요. 미숙은 떨며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수지는 그 장면을 더 지켜볼 수 없었어요.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하지만 군인 신분이라 공공장소에서 충돌은 피해야 했어요. 수지는 그들을 조용한 곳으로 유인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도발적으로 말했죠. 야, 덩치들, 뭐 하는 거야? 박민재는 갑자기 끼어든 수진을 쳐다보며 코웃음 쳤어요. 그는 수진을 위아래로 훑으며 무시하는 표정을 지었죠. 평범한 여자가 감히 자신들을 도발하다니 웃겼어요. 민재가 으르렁거리며 말했어요. 야, 꼬마, 저리 안 꺼져? 수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오히려 미소를 지었어요. 너나 꺼져, 덩치. 옆에 있던 부하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들은 수진을 비웃으며 따라갔죠. 박민재는 화가 나서 민재가 부하들에게 날카로운 눈빛을 던진 후 수진에게 말했어요. 야, 한마디만 더 해봐. 진짜 끝장낸다. 여자든 상관없어. 수지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오히려 더 도발했어요. 말만 하지 말고 어디 한번 덤벼봐, 덩치. 수지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그들을 자극했어요. 민재의 얼굴이 벌겋게 변하며 분노가 폭발했죠. 저것 잡아. 민재가 소리쳤고 5명이 수진을 향해 걸어왔어요. 수지는 일부러 느리게 뛰며 그들이 쫓아오는지 확인했죠. 사람 없는 골목으로 유인하는 게 그녀의 계획이었어요. 시장에서 멀어질수록 수진의 걸음은 점점 빨라졌어요. 갑자기 그녀가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죠. 특수부대 훈련으로 단련된 체력이 그녀를 가볍게 이끌었어요. 야, 저거 도망간다. 빨리 잡아. 민재가 고함치며 부하들과 함께 뛰었어요. 수지는 여유롭게 달리며 그들이 따라오는지 살폈죠. 10분쯤 달린 후 수지는 막다른 골목에서 멈췄어요. 덩치들은 숨을 헐떡이며 거의 탈진 상태였죠. 땀에 흠뻑 젖어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넌 끝났어.
민재가 헐떡이며 말했지만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어 보였어요. 다른 녀석들도 마찬가지로 지쳐 있었죠. 수지는 머리를 묶으며 천천히 몸을 풀었어요. 어깨를 돌리고 목을 좌우로 꺾으며 말했죠. 자, 덤벼봐. 검은 재킷을 입은 건장한 남사가 가장 먼저 달려왔어요. 온몸에 문신이 새겨진 그는 자신만만했죠. 수지는 그의 팔을 잡아 비틀며 균형을 무너뜨린 뒤 팔꿈치로 턱을 정확히 쳤어요. 그는 충격에 머리가 뒤로 젖혀지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죠. 다음은 귀에 피어싱을 잔뜩 단 마른 남자였어요. 그가 주먹을 휘두르며 덤볐지만 수지는 빠르게 옆으로 피하며 그의 옆구리로 파고들었어요. 그의 어깨를 잡고 허리를 틀어 바닥에 던졌죠. 짧은 비명이 골목에 울렸어요. 이어 두 명이 동시에 덤볐어요. 짧은 머리에 큰 덩치와 팔에 호랑이 문신이 있는 남자였죠. 수지는 재빠르게 뒤로 물러나 거리를 벌렸어요. 낮은 자세로 덩치에 발목을 걷어차며 그를 넘어뜨렸죠. 호랑이 문신 남자가 주먹을 날렸지만 수지는 몸을 숙여 피한 뒤 그의 복부에 빠른 펀치 3방을 꽂아 넣었어요. 그는 배를 움켜쥐고 무릎을 꿇었죠. 마지막으로 박민재가 분노에 차 달려왔어요. 그의 옷은 땀에 젖어 찝찝했고 눈빛은 도끼로 가득했죠. 민재가 힘껏 발차기를 날렸지만 이미 지친 그의 동작은 느렸어요. 수지는 그의 다리를 잡고 다른 발목을 차서 넘어뜨렸죠. 짧은 비명이 터졌고 수진의 정확한 무릎 공격 한 방에 민재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의 얼굴은 엉망이 됐죠. 수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바닥에 널브러진 5명을 내려다봤어요. 골목은 조용해졌고 그들은 더 이상 움직일 힘도 없었죠. 수지는 몸을 털고 시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국제시장에 돌아온 수지는 미숙을 찾았어요. 미숙은 작은 생선가게 앞에서 겁에 질린 채 앉아 있었죠. 그녀의 눈엔 두려움이 가득했고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잡고 있었어요. 방금의 공포가 아직도 그녀를 붙잡고 있는 듯했어요. 수진이 다가가자 미숙은 놀란 눈으로 미소로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의 얼굴엔 걱정과 감사가 뒤섞여 있었죠. 아주머니 괜찮으신가요? 다치신 데 없으시죠? 수진이 부드럽게 미소를 부축했어요. 미소에 떨리는 손이 아직도 느껴졌어요. 미솥은 놀라움과 고마움이 섞인 눈빛으로 말했어요.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진짜 고맙습니다. 미소의 목소리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죠. 만약 이 아가씨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그때 수진 뒤에서 헐떡이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말했어요. 미소씨, 방금 그놈들이 또 왔었다며? 괜찮아요? 옆 가게 주인 이동호가 급히 달려와 물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했죠. 동호는 5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였어요.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과 따뜻한 미소가 묻어났죠. 수지는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려 동호를 바라봤어요. 바로 그 순간 미소이 수진의 목 뒤에 특이한 모양의 흉터를 봤어요. 그 흉터를 본 미소의 눈빛이 흔들렸죠. 자신의 딸도 똑같은 흉터를 가졌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미소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죠. 그녀는 수진의 목에 시선을 고정한 채 동호에게 네, 괜찮아요. 이 아가씨가 도와줘서 살았어요. 동호는 궁금한 얼굴로 수진을 쳐다봤어요. 아니, 이 젊은 아가씨가 뭘 했다는 거지? 미소도 수진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아가씨, 대체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셨어요? 수진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사실 저 특수부대 소속이라 이런 일은 익숙해요. 동호의 눈이 휘동그레 커졌어요. 진짜요? 혹시 특수부대 몇 기예요? 수지는 자세를 바로 하고 경례하며 또렷이 말했어요. 단결 중사 최수진 195기입니다. 동호는 반갑게 소리쳤죠. 뭐야, 나도 특수부대 출신이야. 180기, 반갑다 후배. 그의 얼굴엔 동료를 만난 기쁨이 넘쳤어요. 하지만 미소은 그보다 더
놀란 상태였죠. 수진의 이름을 듣는 순간 그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25년 전 보육원에 맡겼던 딸의 이름이 최수진이었기 때문이에요. 미소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가씨, 이름이 최수진이라고요? 그녀가 목맨 소리로 물었죠. 수진은 미소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왜 그러시죠? 미소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레 물었어요. 혹시 보육원에서 지내셨어요? 수진의 가슴이 쿡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국제시장을 찾은 이유는 어린 시절의 가족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죠.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수진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어요. 미소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혹시 내 딸일까? 수진은 그 말에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미소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25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동호는 두 사람 사이의 묘한 분위기를 눈치챘어요. 미소의 떨림과 수진의 긴장한 표정을 보며 무언가 깨달았죠. 미소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어요. 혹시 어느 보육원이었나요? 생일은 언제예요? 수진의 가슴이 터질 듯 했어요. 이런 질문은 그녀가 찾던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었죠. 1996년 4월 10생이에요. 빛고원에서 자랐고요. 설마 정말?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25년간 꿈꿔왔던 순간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목이 메었죠. 미소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어요. 날짜와 보육원 이름이 모두 딱 맞아떨어졌죠. 25년간 그리워했던 딸이 눈앞에 있었어요. 수진아, 내 딸 수진아. 미소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수진은 그 말을 듣고 다리가 풀렸어요. 25년간 찾아다녔던 엄마가 자신이 구한 사람이라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운명이었어요. 엄마, 진짜 제 엄마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어린아이 같았어요. 평생 기다려왔던 그 말을 드디어 할 수 있었죠. 미소는 더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으며 말했어요. 그래, 수진아, 내가 네 엄마야. 동호도 이 감동적인 장면에 동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무슨 일이냐며 웅성거리며 상황을 살폈죠.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엔 기쁨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어요. 왜 자신을 보육원에 보냈는지 궁금함과 원망이 뒤섞였죠. 왜 저를 버리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솥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수진은 눈물 흘리는 미솥을 보며 25년간 쌓인 감정이 폭발했어요. 왜 저를 버렸냐고요? 도대체 왜요? 수진의 외침이 시장에 울려 퍼졌어요. 보육원에서의 외로운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미솥은 딸의 분노를 온전히 받아들였어요.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봤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솥이 흐느꼈어요. 25년간 준비했던 수많은 변명은 아무 소용없었죠.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어떤 말도 딸의 상처를 덮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미솥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수지는 어린아이처럼 울며 계속 소리쳤어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엄마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아시냐고요. 수지는 모든 상처를 토해냈어요. 친구들은 다 가족이 있었는데 왜 저만 혼자였어요? 내가 뭐를 잘못했나요? 미소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어요. 딸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절절히 느꼈죠. 미솥은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어요. 눈물로 얼룩진 딸의 얼굴을 보며 말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상인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어요. 미소온 사람들의 눈빛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다 얘기할게.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미소를 따라 무거운 발걸음으로 작은 생선 가게로 들어갔어요. 미소의 가게는 좁고 어두웠어요.
오래된 냉장고가 웅웅거리며 생선 냄새로 가득했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어요. 수지는 차가운 눈빛으로 미소를 바라봤어요. 이제 말해요. 왜 저를 버렸는지. 수진의 목소리엔 아직 분노가 남아있었지만 조금은 누그러졌죠. 미소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덮었어요. 25년간 묻어둔 아픈 기억을 꺼내야 하는 순간이었죠.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을 시작했어요. 미소의 낮은 목소리와 함께 이야기는 25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1998년 허름한 방 안은 술병과 담배꽁초로 어지러웠어요. 낡은 벽지가 곳곳에서 떨어져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미소의 남편 태호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눈엔 화가 가득했죠. 야, 이 미소, 돈 내놔. 태호가 미소의 뺨을 때리며 고함쳤어요. 미소은 자고 있는 수진을 안고 있어 피할 수 없었죠. 뺨이 얼얼했지만 아이가 깰까봐 움직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태호의 고함에 수진이 깨서 울기 시작했죠. 태호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더 화가 났어요. 그는 수진을 향해 손을 뻗으며 소리쳤죠. 야, 조용히 안 해? 미소은 급히 몸을 돌려 태호의 손을 막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는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죠. 그녀는 태호에게 소리쳤어요. 수진이 건들지 마. 차라리 나를 때려. 태호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밖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주먹돈 업자들이 또 찾아온 거였죠. 문을 쾅쾅 두드리며 협박하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야, 돈 안 갚아? 이대로 나오면 네 딸부터 혼내줄 거야. 그 협박에 미소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제 아이까지 위험해졌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죠. 미소은 수진을 더 세게 안았어요. 태호는 그 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미소에게 화를 내며 더 거칠게 굴었죠. 집은 완전히 악몽 같았어요. 미소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여기선 자신도 딸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수진을 안고 구석에 웅크른 채 미소은 결심했어요. 자신이 어떻게 되든 딸은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 한다고요. 그건 엄마로서의 마지막 선택이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소은 아이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그날 밤 미소은 계획을 세웠죠. 새벽에 태호가 잠든 틈을 타 수진을 보육원에 맡기기로 했어요. 가슴이 찢어졌지만 다른 길은 없었죠. 미소은 작은 보따리에 수진의 옷을 쌌어요. 수진의 옷을 준비했어요. 작은 옷 몇 벌과 기저귀를 챙겼죠. 손이 떨려 제대로 싸기 힘들었어요. 수진을 안고 집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났죠. 미소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보육원까지 가는 길이 끝없이 멀게 느껴졌죠. 수진은 엄마 품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미솥은 딸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눈물을 삼켰어요. 수진아, 엄마를 용서해. 미솥은 작게 속삭였어요. 보육원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미솥은 한참을 멈춰섰어요. 문을 열면 정말로 딸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수진은 여전히 평온히 잠들어 있었어요. 미솥은 마지막으로 딸의 이마에 입 맞췄어요. 딸의 부드러운 피부가 입술에 닿았죠. 엄마가 널 지키지 못해 미안해. 미솥은 잠든 딸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딸이 깨지 않기를 바라며 조심스레 문 앞에 내려놓았어요. 작은 쪽지를 함께 두었죠. 수진의 이름과 생일을 적은 쪽지였어요. 미솥은 수진을 두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뒤돌아보면 다시 안고 싶을까봐 고개를 돌리지 않고 눈물만 흘렸죠. 며칠 동안 미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딸 없는 집은 너무 텅 비었고 모든 게 의미 없었죠. 밤마다 딸이 그리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주먹돈 업자들은 계속 찾아왔지만 이젠 무섭지 않았어요. 태호의 폭력도 계속됐지만 미소에게는 아무 의미 없었죠.
딸을 잃은 빈자리만이 그녀를 채웠어요. 미소은 멀리서라도 수진을 보고 싶어 매일 보육원 근처를 배회했어요. 하지만 다시 데려올 용기는 없었죠. 미소은 눈물을 닦으며 긴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수지는 엄마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가게 안은 조용했고 두 사람의 숨소리만 울렸죠. 몇 년을 더 버티다 결국 나도 그 집을 벗어났어. 미소의 목소리는 지쳐 들렸어요. 태호의 폭력과 주먹돈 업자들의 협박을 더 견딜 수 없었죠. 딸 없는 삶은 텅 비었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어요. 도망친 후엔 보육원에 가서 너를 찾으려 했어. 미소은 그때의 절망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보육원이 이미 문을 닫아 너를 찾을 수 없었지. 어디 있는지, 누가 키우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 수지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숨이 막혔어요. 엄마도 자신을 찾으려 했다는 걸 처음 알았죠. 미소이 말을 이었어요. 너 기억나? 내가 바다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네가 말 배우기 시작했을 때 항상 물고기 얘기만 했었지. 미소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옛 기억을 꺼냈어요. 네가 돌 무렵 국제시장은 우리에게 안식처 같았어.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며 희미한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어요. 바다 내움, 물고기들, 따뜻한 손길. 미소은 눈을 감고 그때를 떠올렸어요. 태호가 집에서 술 마시고 난리칠 때 국제시장으로 도망쳤어. 돈도 안 들고 너는 거기서 생선 구경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잖아. 미소의 목소리에 그때의 행복이 묻어났어요. 엄마, 이게 뭐야? 하며 자꾸 물었지. 나도 처음엔 잘 몰랐는데 상인들이 하나씩 알려줘서 같이 배웠어.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희미했던 기억들이 선명해지는 듯 했죠. 미소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때가 내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 집은 힘들었지만 너와 함께라서. 수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와의 소중한 시간이 있었다는 게 위로가 됐죠. 미소은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을 시작했어. 혹시 네가 커서 어린 시절 기억을 따라 이곳에 돌아온다면 내가 여기 있어야 한다고. 미소은 그 기다림을 털어놓았어요. 수지는 그 말에 깊이 감동했어요. 자신이 매년 국제시장을 찾아온 이유도 그 어렴풋한 기억 때문이었죠. 수지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원망이 점점 녹아내리는 걸 느꼈어요. 엄마도 자신만큼 아팠다는 걸 알게 됐죠. 오랜 세월의 오해가 조금씩 풀렸어요. 미소은 조심스레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어. 네가 이곳을 찾아와줘서 고마워. 그 따뜻한 손길에 수진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엄마도 나를 기다렸구나. 수진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엄마의 고통을 알게 되니 원망보다 안타까움이 더 커졌어요. 수지는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미소의 가슴이 뛰었어요. 25살 만에 딸이 자신을 엄마라 불렀죠. 수지는 일어나 미소를 꼭 안았어요. 평생 그리워했던 엄마의 품이었어요. 어린 시절의 따뜻함이 다시 살아났죠. 미소도 딸을 세게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 얼마나 아팠을까? 수지는 엄마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제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엄마의 아픔이 더 크게 느껴져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25살간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듯 했죠. 수지는 엄마의 얼굴에 얼굴을 묻고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처음에 너무 화냈어요. 미소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수진아. 네가 화낼만 했지. 내가 잘못했어. 수지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봤어요. 상상했던 차가운 엄마와는 전혀 달랐죠. 엄마의 주름진 얼굴에서 세월의 아픔이 보였어요.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수진이 말했어요. 미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같이 살자.
그녀의 목소리에 희망이 담겼어요. 25살의 아픔이 마침내 끝나는 듯 했죠. 새로운 시작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딸과 함께할 내일이. 한편 시장 근처에서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시장 근처의 낡은 건물 지하에 조폭 사무실이 있었어요. 담배 연기로 뿌연 방 안엔 장호식과 그의 부하들이 모여 있었죠. 장호식은 책상에 앉아 오늘의 수급 내역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그는 부산에서 20년 넘게 활동한 중간급 조폭이었죠. 국제시장은 그의 세력권이었고 상인들에게서 받는 돈이 주요 수입이었어요. 오늘 돈이 왜 이렇게 적어? 장호식이 장부를 보며 툴툴거렸어요. 평소보다 적은 금액에 기분이 상했죠. 박민재가 머뭇거리며 입을 뗐어요. 그게 오늘 시장에서 좀 일이 있었어요. 장호식은 민재의 얼굴을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멍든 뺨과 터진 입술이 눈에 띄었죠. 무슨 일이야? 말해봐. 장호식의 목소리에 위협이 담겼어요. 그는 조직에 문제가 생기는 걸 참지 않았죠. 민재는 어색하게 오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미소가게에서 돈을 받으려다 젊은 여자에게 당했다고 말했죠. 말하면서도 창피함에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민재의 이야기를 들은 장호식의 얼굴이 굳었어요. 여자 하나에게 조직이 당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죠. 주먹을 꽉 쥐며 화를 억눌렀어요. 여자 하나 때문에 돈을 못 걷어. 장호식이 책상을 쾅 치며 소리쳤어요. 서류와 재떨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죠. 다른 부하들도 긴장한 채 상황을 지켜봤어요. 너희들 바보야? 쪽팔리게 뭐 하는 짓이야? 장호식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20년간 쌓은 조직의 위신이 무너진 것 같았죠.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변명했어요. 형님, 정말... 장호식은 말을 자르고 복수를 다짐했어요. 부하들을 둘러보며 지시했어요. 그 여자에 대해 모두 알아내. 뭐 하는 놈인지, 어디 출신인지 전부. 장호식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부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움직이기 시작했죠. 민재가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그 여자가 미소 가게를 도왔으니 그쪽부터 뒤져보면 어떨까요? 장호식은 그 말에 미소를 띄었어요. 미소를 건드리면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날 거라 생각했죠. 좋아, 미소부터 확실히 털어. 장호식이 동의하자 민재의 눈에 복수심이 타올랐어요. 오늘 당한 치욕을 갚겠다고 다짐했죠. 해가 지며 국제시장의 하루가 마무리됐어요. 수진과 미소은 시장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25년 만에 저녁을 함께 했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오랜 세월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듯 했어요. 미소은 수진이 보여준 군복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특수부대 중사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는 몰랐지만 딸이 멋지게 자랐다는 건 알았죠. 수진은 엄마의 자랑스러운 눈빛에 기뻤어요. 어릴 적부터 꿈꿨던 인정받는 느낌이 드디어 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걱정이 스며들었죠. 오늘 일 때문에 조폭들이 엄마를 노릴까 두려웠어요. 걱정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괴롭히면 꼭 저한테 전화해요. 미속은 딸이 걱정할까봐 태연히 대답했어요. 알았어. 그래도 별일 없을 거야. 하지만 미소의 마음에도 불안이 스며들었죠.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자신의 번호를 엄마에게 저장해줬어요. 저녁을 먹으며 수지는 엄마의 삶이 더 궁금해졌어요. 25살간 혼자 살아온 엄마의 일상이 알고 싶었죠.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엄마, 집이 어디예요? 한번 보고 싶어요. 미속은 잠시 망설였어요. 허름한 집을 딸에게 보여주는 게 쑥스러웠죠. 집은 좀 별로야. 그냥 잠자는 곳일 뿐이야. 미소이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딸이 실망할까 걱정됐죠. 하지만 수진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거절하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보고 싶어요.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싶어요. 수진의 진심에 미속은 결국 집으로 안내하기로 했어요. 두 사람은 시장에서 가까운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도착한 곳은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죠.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습기로 얼룩져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들어와, 별거 없어. 미소이 조용히 말하며 문을 열었어요. 좁은 원룸은 천장이 낮아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어요. 구석에 낡은 싱크대와 가스레인지가 있었죠. 새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벽지는 여기저기 찢어졌고 작은 냉장고와 얇은 요만 놓여 있었어요. 수지는 그 광경에 충격을 받았어요. 25살간 엄마가 이런 곳에서 살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눈물이 차올랐어요. 엄마, 여기서 혼자 사셨어요?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에 미소은 괜찮다는 듯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억지 웃음이 수진에게는 더 아프게 보였죠. 괜찮아. 혼자 살기엔 충분해. 미소이 말했지만 설득력은 없었어요. 이 좁고 축축한 곳에서 보낸 외로운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수진의 가슴이 아팠어요. 방을 둘러보니 벽에 낡은 달력 하나만 붙어 있고 사진 한 장도 없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반찬 몇 개만 외로이 들어 있었죠. 제대로 밥을 먹는지 의심스러웠어요. 미소은 딸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었어요. 수진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미소이 위로하려 했지만 수진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수진은 결심했어요. 수진은 결심했어요. 어떻게든 엄마와 함께 살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하지만 군 복무 때문에 당장 같이 살긴 어려웠죠. 고민 끝에 현실적인 제안을 했어요. 엄마, 평일엔 부대에서 근무하고 주말마다 부산에 올게요. 수진의 말에 미소은 기뻤지만 한편으론 걱정됐어요. 용인에서 부산까지 꽤 먼 거리였기 때문이죠. 딸이 자주 온다는 말은 고마웠지만 힘들까봐 미안했어요. 그래도 수진은 단호했어요. 꼭 올게요. 미소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스레 말했어요. 너무 힘들 텐데 괜찮겠어? 괜찮아요, 엄마. 이제 자주 만날 거예요. 수지는 밝게 대답했어요. 지금은 엄마와의 시간이 제일 소중했죠. 다음 날 아침, 수지는 KTX를 타고 용인으로 돌아갔어요. 수진아, 정말 또 올 거지? 미소의 불안한 목소리에 수지는 엄마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꼭 자주 올게요. 용인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창밖을 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했죠. 부대에 복귀한 수진은 동료들에게 엄마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이 하사가 다가와 말했어요. 중사님, 정말 다행이에요. 최 병장도 웃으며 덧붙였죠. 그럼 주말마다 부산 가시는 거예요? 동료들의 축하 속에서 수지는 더 확신했어요. 평일엔 떨어져 있어도 주말은 엄마와 함께 하겠다고. 그날 밤 수지는 미소에게 안부 전화를 했어요. 엄마와의 첫 안부 통화였죠. 미소은 잘 지낸다며 주말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수진이 용인으로 간 다음 날 아침, 국제시장은 평소처럼 활기로 가득했어요. 상인들은 새벽부터 가게를 정리하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죠. 미소도 하루 장사를 시작했어요. 오전 10시쯤 장우식의 지시를 받은 조폭 5명이 미소의 가게로 몰려왔어요. 박민재를 포함한 그들의 눈에는 분노가 타올랐죠. 미소은 그들을 보자마자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딸이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죠. 그럼에도 침착하려 애썼어요. 민재가 위협적으로 다가가 거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때 그 여자 어디 있어? 미소은 딸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날 처음 본 사람이었어요. 민재는 그 말에 더 화가 났어요. 거짓말이 뻔히 보였죠. 그는 부하들과 함께 미소은 둘러싸며 압박했어요. 거짓말 마! 네가 아는 애지. 네 딸 아니야? 조폭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상인들이 긴장했어요. 민재는 미소이 계속 모른다고 하자 보복을 시작했어요. 진열된 생선들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죠. 좋아, 이렇게 나올래? 애들 다 부숴! 다른 조폭들도 가세해 가게를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스티로폼 상자를 걷어차고 진열대를 뒤엎었죠. 미소이 새벽부터 준비한 모든 게 순식간에 망가졌어요. 미소은 말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눈물을 삼키며 가게가 무너지는 걸 지켜봤죠. 옆 가게의 이 동호 아저씨는 주먹을 꽉 쥐고 상황을 바라봤어요. 특수부대 출신인 그는 이런 불의를 참기 힘들었죠. 하지만 혼자 5명을 상대하기는 어려웠어요. 다른 상인들에게 피해가 갈까 망설였죠. 조폭들은 가게를 완전히 박살낸 뒤에야 만족한 듯 미소 지었어요. 바닥엔 생선과 부서진 진열대 조각이 어지럽게 흩어졌죠. 미소의 하루 수입은 물론 가게 복구 비용까지 생각하면 막대한 손실이었어요. 박민재가 미소에게 마지막 경고를 던졌어요. 그 여자 어디 있는지 말할 때까지 매일 올 거야. 조폭들이 떠난 뒤 미소은 망가진 가게를 보며 무력감에 빠졌어요. 부서진 생선과 진대를 보며 한숨만 나왔죠. 하지만 수진에게 전화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생선들을 하나씩 주었어요. 이미 팔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죠. 주변 상인들이 안타까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직접 나서진 못했지만 정리라도 돕고 싶었죠. 이 동호 아저씨가 먼저 미소에게 다가왔어요. 미소 씨, 딸한테라도 말해야지. 하지만 미소는 고개를 저었어요. 25살 만에 만난 딸을 위험에 빠뜨릴 순 없었죠. 내일은 내가 해결할게요. 미소이 단호히 말했어요. 다른 상인들도 걱정스레 말했어요. 이러다 장사 못해요. 매일 온다니 어떻게 버텨요. 미소은 그들의 마음을 알았지만 딸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어요. 25살간 혼자 견딘 세월에 비하면 이건 참을 수 있다고 믿었죠. 괜찮아요. 곧 포기할 거예요. 하지만 속으론 두려움이 커져갔어요. 조폭들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수진만은 지켜야 했어요. 오후 내내 미소은 혼자 가게를 정리했어요. 부서진 진열대를 세우고 바닥을 닦았죠. 손이 베이고 무릎이 옥신거렸지만 묵묵히 했어요. 저녁이 되자 시장은 조용해졌고 미소은 더 외로워졌어요. 조폭들이 수진을 찾아내면 어떻게 될까 두려웠죠. 그날 밤 미소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조폭들이 다시 올까 불안했고 수진에게 전화가 오면 뭐라 말해야 할지 고민했죠. 반지하방에서 뒤척이며 긴 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소은 억지로 가게를 열었어요. 새 생선을 들여놓고 장사를 준비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언제 조폭들이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 동호가 걱정스레 다가왔어요. 미소 씨, 정말 괜찮아요? 어제 잠은 좀 잤어요? 미소은 괜찮다고 웃었지만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밤새 뒤척인 흔적이 보였죠. 괜찮아요. 하지만 동호는 미소의 상황이 심각함을 알았어요.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점심 무렵 조폭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어제와 같은 5명이 매서운 눈빛으로 다가왔죠. 미소은 몸을 웅크리며 그들을 쳐다봤어요. 민재의 협박에 미소은 여전히 모른다고 했어요. 조폭들은 다시 가게를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어제보다 더 심하게 진열대를 부셨죠. 생선들을 짓밟고 상자를 엎었어요. 미소은 눈물을 삼키며 지켜봤어요. 딸을 지키려면 이 정도는 감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몸과 마음이 한계에 다다랐어요. 조폭들이 떠난 후 이 동호는 더는 참을 수 없었죠. 미소이 혼자 버티는 모습을 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인맥을 동원해야겠다고 결심했죠. 동호는 특수부대 상사로 복무했던 707 출신이었어요. 그날 저녁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첫 연락은 부대에 남은 후배에게 걸었죠. 후배, 최수진 중사 찾아줘. 707에 있을 거야. 몇 통의 전화 끝에 동호는 수진의 연락처를 얻었어요. 곧바로 수진에게 전화했죠. 용인 부대에서 훈련을 마친 수진은 낯선 번호를 보고 잠시 당황했어요.
하지만 동호가 자신을 소개하며 상황을 설명하자 이해했죠. 동호는 미소에 처한 위기를 자세히 전했어요. 조폭들이 매일 가게를 부수지만 미소의 딸을 걱정해 연락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 때문에 엄마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죠. 당장 부산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현실적 문제가 있었어요. 긴급 휴가를 얻어야 했지만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죠. 상급자에게 어떻게 설득할지 고민했어요. 수지는 용기를 내 중대장에게 보고했어요. 중대장님, 25년 만에 만난 어머니가 조폭들에게 위협받고 있어요. 수지는 솔직히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중대장은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현역 군인이 민간 분쟁에 개입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징계 가능성도 있었죠. 최중사, 민간 분쟁은 위험해. 군인 신분으로 잘못하면 큰일이야. 하지만 수진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탁월한 실력으로 곧 상사 진급을 앞두고 있었지만 가족이 더 소중했죠. 징계를 각오하고 가야겠어요. 수진의 진심에 중대장은 마음이 움직였어요. 결국 긴급 휴가를 승인해줬죠. 한편 동호는 수진과 통화 후 다른 707 출신 전역자들에게 연락했어요. 모두 흔쾌히 부산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죠. 수진이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해가 이미 졌어요. 급히 내려온 그녀의 마음은 걱정과 분노로 가득했죠. 역 앞에서 이 동호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는 걸 보고 안도했어요. 동호 옆엔 5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죠. 군인 특유의 당당한 자세와 차분한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동호가 수진에게 다가와 소개했어요. 어서 와, 이분들 모두 707 선배들이야. 선배들은 차례로 수진에게 인사했어요. 김민수 전 소령, 윤태준 전 중사, 한철민 전 상사, 조영훈 전 중사, 그리고 현직 경찰인 박지훈 경이었죠. 전역 후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707의 동지에는 여전했어요. 선배들은 수진을 다독이며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상황을 자세히 들었어요. 조폭들의 규모, 행동 방식, 그리고 미소의 입은 피해까지 모두 브리핑받았죠. 미소의 가게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완전히 폐허였어요. 미소은 딸과 동료들을 보고 당황했어요.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알려진 것에 미안했죠. 걱정 어린 얼굴로 말했어요. 나 괜찮아. 일 커지면 안 돼. 그 사람들은 무서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진의 눈엔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고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죠. 김민수 전 소령이 차분히 말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깔끔히 처리할게요. 선배들은 수진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들의 눈에도 조용한 분노가 스며들었죠. 한편 박지훈 경위는 현직 경찰관이었어요. 전역 후 부산 서부서 강력팀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지훈은 상황을 파악한 뒤 중요한 정보를 공유했어요. 관할서에서 이미 장우식 일당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선배들이 놀란 눈으로 지훈을 바라봤죠. 장우식 조직은 오랫동안 이 일대에서 상인들을 괴롭혀왔어요. 경찰은 몇 달 전부터 이들의 범죄를 잡으려 수사 중이었죠. 하지만 상인들이 신고를 꺼려 증거 확보가 어려웠어요. 지훈이 말을 이었어요. 그 조직을 한 방에 잡으려고 내부자를 심어놨죠. 선배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체계적인 수사와 연결될 가능성이 생겼죠. 김민수 전 소령이 물었어요. 우리가 끼어들어도 괜찮겠나?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히려 도움이 될 거예요. 정보는 충분히 모았어요. 경찰서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강력팀장과 수사관들 그리고 707 출신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지훈이 작전 계획을 제시했어요. 내일 새벽 5시 급습할 예정이에요. 작전 세부 사항과 역할 분담을 치밀히 짰어요. 수지는 회의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개인적인 일이 이렇게 큰 작전으로 커진 게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든든했죠. 엄마를 괴롭힌 조폭들에게 제대로 응징할 기회였어요. 지훈이 마지막으로 당부했어요.
내일 작전은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법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선배들은 모두 동의했어요. 복수가 아닌 정의를 실현하는 길로 가기로 했죠. 새벽 4시 30분, 지훈이 최종 브리핑을 했어요. 장호식 조직의 본거지 지하 사무실 구조를 다시 점검했죠. 입구 2곳, 내부는 3개 방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707 출신은 A팀으로 정면 돌파를, 경찰 기동대는 B팀으로 후방을 차단했어요. 김민수가 A팀에 지시했어요. 최대한 조용히 들어가되 저항하면 바로 제압해. 새벽 5시 정각, 작전이 시작됐어요. 두 팀은 각기 경로로 목표지로 접근했어요. 어둠 속 그들의 움직임은 그림자 같았죠. A팀이 조폭 사무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문지기 한 명이 졸고 있었어요. 김민수 전 소령이 소리 없이 그 뒤로 다가가 목을 눌러 기절시켰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좁고 어두웠지만 707 출신들에겐 익숙한 환경이었어요. 야간 작전에 단련된 그들의 움직임은 조용했죠. 사무실 안에는 장호식과 조직원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소파에서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해 정신없는 상태였죠. 완벽한 기습 타이밍이었어요. 김민수의 수신호와 함께 일제 돌입이 시작됐어요. 707 출신들은 각자 목표를 향해 동시에 움직였죠. 잠든 조직원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제압당했어요. 장호식은 소음에 놀라 눈을 떴지만 이미 수진이 그의 앞에 서 있었어요. 나를 찾았다며? 장호식은 수진을 보고 상황을 깨달았죠. 감히 우리를 건드려? 민재야! 하지만 박민재는 이미 윤태준에게 제압된 상태였어요. 707의 실력 앞에서 동네 조폭은 상대가 안 됐죠. 장우식이 서랍에서 무기를 꺼내려 했지만 수진이 재빨리 책상 위로 올라가 발차기로 그의 얼굴을 쳤어요. 장우식은 단 한 방에 바닥으로 쓰러졌죠. 20년 조직을 이끈 보스가 순식간에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후문으로 진입한 B팀도 임무를 완수했어요. 도망치려던 조직원 3명을 모두 잡았죠. 15분 만에 장호식 조직은 완전히 제압됐어요. 부상자 없이 모든 조직원이 체포됐죠. 현장에서 증거물들이 발견돼 추가 수사의 단서가 확보됐어요. 박지훈 경위가 장호식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장호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있었죠. 이렇게 완벽히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작전이 끝난 후 조직원들은 경찰서로 이송됐어요. 국제시장을 괴롭혀온 조폭의 시대가 끝난 순간이었죠. 수지는 현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엄마를 괴롭힌 자들을 응징한 만족감과 모든 게 끝난 안도감이 뒤섞였죠. 김민수가 다가가 말했어요. 이제 어머니가 편히 장사하실 거야. 조폭 문제는 해결됐지만 미소의 가게는 여전히 엉망이었어요. 엉망이었어요. 연이은 습격으로 진열대는 부서지고 냉장고도 고장났죠. 복구 비용을 생각하면 장사를 재개하기 막막했어요. 수지는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어요. 엄마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죠. 군복무를 하며 주말에만 만나는 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모아둔 적금을 확인하며 수지는 결심을 굳혔어요. 9년간 모은 돈과 군적금을 합치면 작은 가게를 열 수 있을 것 같았죠. 더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수지는 미소에게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엄마, 용인으로 가요. 같이 횟집을 열어요. 열어요. 미소군 놀라며 수진을 쳐다봤어요. 딸이 이런 큰 결정을 내리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어요. 군인인데 어쩌려고? 미속은 딸의 앞날을 염려했어요. 특수부대 중사라는 자리는 대단했고 곧 상사로 진급할 터였죠. 자신 때문에 딸의 미래를 망칠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지는 단호했어요. 엄마와 함께하는 게 더 소중해요. 25년을 떨어져 살았는데 이제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수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어요. 용인 부대 근처엔 군인 가족들이 많고 맛있는 횟집이면 단골이 생길 거예요. 특히 부대원들의 회식 장소로도 딱일 거라고 했죠.
25년 그리워했던 딸이 새로운 삶을 제안하자 미소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도 걱정이 앞섰죠. 이 동호 아저씨와 707 선배들은 수진의 계획을 듣고 힘을 실어줬어요. 그들의 응원에 수진은 더 확신을 얻었죠. 707 네트워크가 있다면 횟집 운영도 잘 될 거예요. 한철민 전 상사가 실제적 조언을 했어요. 용인 부동산을 알아보고 운영 준비도 미리 해야겠어. 조영훈 전 중사도 맞장구 쳤어요. 전역자들한테 홍보도 도울게. 미속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25년 혼자 살며 이런 따뜻함을 처음 느꼈죠. 수진의 제안이 점점 현실로 다가왔어요. 수진이 엄마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이번엔 정말 같이 해요. 다시 혼자 안 둘게요. 미소온 딸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25년 꿈꿔온 딸과의 삶이 현실이 될 것 같았죠. 더 주저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 수진아, 우리 새로 시작해보자. 미소의 대답에 수진은 환히 웃었어요. 동호와 선배들도 박수로 축하해줬죠. 25년 만에 재회한 가족이 드디어 진짜 함께할 삶을 시작했어요. 모두의 축복 속에서 수진과 미소는 새 꿈을 꾸기 시작했죠. 용인에서의 새로운 인생이 기다렸어요. 몇 달 후 707 부대 근처의 문연 국제횟집은 이미 지역 명소가 됐어요. 깔끔한 인테리어와 신선한 회, 정성 가득한 서비스로 손님들의 사랑을 받았죠. 부대원들의 단골 장소는 물론 주민들도 즐겨 찾는 맛집이 됐어요. 수지는 저녁 후 엄마와 함께 손님을 맞았어요. 군복 대신 앞치마를 입었지만 그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넘쳤죠. 25년 그리워했던 엄마와의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은 몰랐어요. 미소도 딸과 함께하는 매일이 꿈 같았어요. 25년 외로움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죠. 매일 아침 딸과 장을 보고 요리하며 손님을 맞는 일상이 너무 행복했어요. 저녁 횟집은 707 전우들로 북적였어요. 수진의 동기와 후배들이 회식을 위해 찾아왔죠. 박하사 하사가 수진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장님, 진짜 잘하셨어요. 최병장 병장도 덧붙였죠. 어머니랑 같이 계셔서 훨씬 행복해 보여요.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맞아,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야. 미속은 그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25살 혼자 자란 딸이 이런 멋진 사람들과 인연을 맺은 게 기뻤죠. 밤이 깊어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수진과 미속은 횟집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하늘엔 별이 반짝이고 멀리 부대의 나팔 소리가 울렸죠. 평범하지만 귀한 일상의 소리였어요. 수진이 엄마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잘했죠? 미속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어요. 그래, 우리 평생 같이 하자. 25년의 아픔과 그리움이 치유된 순간이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죠.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모녀는 희망찬 미래를 그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국제시장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이 용인에서 새 행복으로 꽃피었죠. 말로 국제횟집 간판이 가로등 불빛에 따뜻히 빛났어요. 25년 헤어졌던 모녀의 사랑이 하나 된 곳이었죠. 그들의 새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어요. 이 이야기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릴게요.